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충격적인 시댁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평범한 모습 뒤에 감춰진 최악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았고 천벌받을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저는 나이 30에 7년 사귄 동갑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 같은 학번의 동갑으로 만나서 친구로 3년을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저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제 말이라면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들어주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께 늘 자상하고 다정다감하세요. 저희에게도 언제나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시고 항상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상형도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정말 저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착하고 저에게 올인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군대 가기 전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늘 네 곁을 지켜주면서 옆에 있고 싶은데 군대를 가야 하니 이제 네가 내 옆을 지켜줘.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네 옆에 평생 있고 싶어. 사랑해. 저는 바로 승낙을 했고 사실 말이 친구였지 3년 동안 슬픈 일, 기쁜 일을 늘 함께하고 소울메이트 그 이상으로 친했기에 그 감정이 이미 친구를 넘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군대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대학을 졸업하였고 각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사실 7년간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한 번씩 드나들고 부모님께도 인사도 드리고 하였는데 조금은 남들과는 다른 집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세상 둘도 없는 좋으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서로 터치할 것 없는 자유로운 영혼들이라고 했죠. 저에게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의 시자도 생각할 것 없고 복받았다고 하며 성격이 전부 나갔기 때문에 편안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어머님과 누나가 둘 있는 네 식구예요.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성스럽고 마음이 여리시고 완전 한마디로 공주님이셨어요. 나이가 50이 되어 가시는데도 매달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시고 네일 아트를 받는가 하면 속눈썹 펌까지 하실 정도로 외모 꾸미기와 자신의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저는 처음에 뵀을 때는 정말 잘 가꾸시고 고우시다, 부지런하시다 정도로 우리 엄마랑은 많이 다르시구나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가 둘이 있고 미인이신데다가 다들 바쁘고 해서 7년 동안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남편 식구들은 정말 개인주의가 강했고 자신의 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기에 있는 둥 없는 둥 했습니다. 누나만 있는 막둥이 귀한 아들 집은 무조건 시집살이가 심하다며 절대 시집 가면 안 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관여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도 어머니는 늘 스케줄이 바쁘신 듯 잘 마주치지도 않았고 시집 가기 전에는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씩 어머니가 주말에 저희가 데이트할 때에 전화가 오셔서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남편이 여자친구와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딱 끊어주는 걸 보고는 아, 고부 갈등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는 저의 그 짧은 생각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결혼을 할 때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남편과는 싸운 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남편은 100점이라 하더라도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하는 거라며 그 집안 식구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서 살겠냐는 것이 주된 결혼 반대의 이유였어요. 저는 당시 너무 의아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홀어머니의 누나가 둘씩이나 있는데 그것을 네가 감당하겠냐는 것이 걱정의 중심이었어요. 이걸 들으니 저는 부모님께 실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버지를 여인 것이 남편이나 가족의 잘못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좀 실망을 하였지만
어련히 내 부모의 괜한 걱정이다 싶어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친정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저희 둘은 결혼 승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약속을 잡았고 예단 예물도 전부 간단하게 하거나 생략하기로 했어요. 옷은 한 벌씩 해드리기로 하고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마칠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흔하다는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고 남편은 결혼에 꽂힌 여자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추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 발생은 이상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에 옷 한 벌씩 해드리기로 했던 그 옷을 저는 남편과 저의 형편에 맞게 하려고 했으나 어머님과 누나는 명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지금까지 모으신 재산도 꽤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박하게 결혼하자고 했었고 남자친구도 제 말에 동의한 상태였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예비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니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자기야, 결혼 준비는 우리가 가능한 선에서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요구하신 것들은 너무 과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외아들이라 좀 기대하셨나 봐.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려봐. 어쩌지? 이미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안해.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우리 예물보다 몇 갑절은 더 비싼 것들인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에만 해드리고 넘어가자. 대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게. 저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하나뿐인 막둥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도 않고 해서 일단 요구하신 것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했네요. 눈물을 머금고 저도 한번 사본 적이 없는 명품관에 가서 구입을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 주식, 현금이 많으셔도 명품 같은 건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어요. 엄마가 재산을 쌓아오시기 전부터 검소함이 몸에 배이셨던 터라 여유가 되신 후에도 계속 검소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예비 시댁에서는 명품 옷을 받고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은 필요 없다며 그 돈으로 그냥 너희들 비상금으로 쓰라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싫다며 똑같이 해드리긴 어려워도 구색은 맞춰서 준비해드리려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셔서 그 돈을 그냥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였고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신랑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매일 전화가 왔을 때는 그저 걱정이 돼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았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매일매일 평일이든 주말이든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첫째 형님은 시집을 가셨고 둘째 형님과 어머니 둘이서 살고 계신데 매일같이 내 아들? 이라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자기야, 어머니랑 전화통화를 매일 해? 나 장가 가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많이 심심하신가 봐. 작은 형님이 같이 계시는데 뭐가 심심하시다는 거야? 어차피 자기 독립해서 살아서 같이 산 적도 없잖아. 그래도 장가 간 거랑 다르시겠지. 두 번째로 큰형님과 매일같이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영상통화를요. 첫째 형님은 결혼을 하여 아이가 있는데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해서 아이를 보여주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 꼭 제 남편의 부인이 제가 아니라 매일 영상통화를 해서 아이를 보여주는 큰형님인 줄 알 정도로 밤이든 낮이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까꿍, 까꿍. 많이 컸지? 까꿍, 까꿍. 별 내용 없이 이러다가 전화를 끊어요. 자기야, 누가 보면 자기 자식인 줄 알겠어. 그럼 전화 오는데 안 받아?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자기 결혼 전에는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쩍 많이 전화하는 것 같아. 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더 친해진 것 같아. 왜? 각자 결혼해서 독립하다 보니 더 가족애가 강해진 것 같아. 원래 독립해서 살았었잖아. 그래도 뭔가 다른가 보지. 심지어 큰형님은 아주버님보다 더 제 남편과 영상통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시댁에 가면 어머니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내 아들, 내 거 왔어? 저와 함께 왔는데도 저는 안 보이시는 듯 했어요. 내 아들 잘 지냈어? 얼마나 보고 싶던지. 자주 좀 와. 엄마 외로워. 시어머니가 오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주시기에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고 있었죠. 왜 가는지도 딱히 모르고요. 저희 친정은 저희가 간다고 하면 둘 다 일하느라 피곤한데 왜 오느냐고 무슨 날도 아닌데 집에서 쉬라고 성화인데 이 집안은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내 아들이 왔는데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러 나가자. 그렇게 해요. 내 아들, 이번 달에는 나 용돈도 좀 줘. 하하, 알았어요. 올케는 참 시집을 잘 갔어. 네? 내 동생이랑 결혼했잖아. 저는 좀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요, 형님? 내 동생 말 잘 듣지, 능력 있지, 착하지. 다 갖췄잖아. 형님, 그러시면 다음 생에는 형님이 결혼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안 되지. 가족으로 태어나야지. 이혼하면 남인데 왜?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늘 이런 분위기였어요. 남편을 아주 미친 듯이 사랑하는 분위기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결혼 전 7년 동안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결혼 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숨긴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사실 가족애가 끈끈하면 좋은 건데 이게 너무 과하니 저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자꾸 불청객이 되는 듯한 소외감을 계속해서 받으니 점점 더 불신이 쌓이고 함께하는 게 더욱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도 아닌데 그저 어머니의 한마디면 가족이 매일같이 모이기 일쑤였습니다. 가족회의 날이다, 외식의 날이다, 심심하다 등등 이상한 이유로 매일같이 시댁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늘 그 중심의 행동은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 짓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제 말대로 해주던 남편의 이런 장점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거절도 못해서 저를 정말 답답하게 만들더군요. 오히려 이게 남편의 단점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단순 접촉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였어요. 차에 기스도 없는 정말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형님 두 분은 아주 차가 폐차될 정도의 호들갑을 떨면서 입원을 하라고 했고 보험사 쪽에서도 입원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항의를 했지만 어머니의 나이를 들먹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이기에 검사는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까지는 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착한 며느리로서 전복죽을 끓여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피죽도 못 먹은 듯한 얼굴로 내 아들 하며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지? 하며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떻게 하냐며 걱정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후 큰형님, 작은형님 두 분 다 오셨고 그렇게 저희들은 어머니께서 전복죽을 다 드시는 걸 보고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자고 갈 거지? 저요? 그래, 여기 너밖에 더 있냐?
나 혼자 병원에 무서워서 못 있겠어. 그래, 옳게. 자고 가. 며느리가 이럴 때 있어야지. 형님,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형님이 주무시고 가세요. 난 애를 봐야 돼서 안 될 것 같아. 난 오늘 남친 만나기로 했어. 그래, 넌 할 것도 없잖니. 네? 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글쎄, 자기야, 집에 청소랑 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자고 와. 난 괜찮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괜찮아라뇨. 제가 괜찮지가 않은데. 전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어서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해 남의 의견만 따르는 성격의 남편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이 집안의 노예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병원에서 잘 수 없어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요. 정 불편하시면 어머니 자식이 세 분이나 계신데 상의해보세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남편이 따라와서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자기야, 효도는 셀프야. 그리고 나 내일 진짜 출근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저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댁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죠. 김장, 대청소, 모든 걸 저에게 시켰으며 심지어 이제는 용돈의 금액까지 적어서 저에게 대놓고 요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상태여서 공동생활통장을 만들어 놓고 일정 금액을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 버는 돈은 각자가 사용하도록 정하고 살아서 용돈을 드리게 되더라도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생신이나 명절에는 무조건 인당 10만 원으로 드리기로 했고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기에 10만 원씩 드리고 시댁은 어머님만 계시기에 20만 원을 드려서 각자 집안에 하는 걸 똑같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친정에는 1년에 두어 번 간다면 시댁은 매주 가고 또 각종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는 통에 시댁에만 쏟아부은 개인 사비와 공동생활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남편에게 말해도 그저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잖아. 미안해. 일뿐 아무런 해결이나 방안 등을 내주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한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너무도 충격적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뜯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건 분명 남편의 개인 카드인데 명세서에는 백화점이며 마트 등 생활 흔적들이 쓰여진 내역들이 줄줄이 있었고 심지어 모텔에 간 내역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이거 도대체 뭐야? 아, 그게 뭐냐면, 사실은, 말을 해. 왜 말을 못해? 당신 두 집 살림 사는 거야? 미안해.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그런 거냐고. 말을 해봐. 진상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이제까지 시어머니와 둘째 형님에게 카드를 주었고 생활비 및 용돈 등 카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월급을 받으면 공동 생활비만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시어머니가 다 쓰시도록 한 거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냐며 따져 물었어요. 심지어 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갈 때마다 공동 생활비로 쓴 외식비며 용돈이며 선물이며 그런 것들은 왜 또 다 따로 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의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엄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 정말 이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이 남자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내 남편인가 시어머니의 아들인가? 정말 말 그대로 그저 남의 편인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형님, 남편 카드는 제가 회수해 갈게요.
네가 뭔데 회수니만이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들이 나 쓰라고 준 거를 네가 뭐라고 그걸 가져가니? 어머니, 카드를 한 달에 300만 원을 쓰시면서 다달이 용돈이며 선물이며 어떻게 그 돈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갖고 싶은 아이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네가 애 못 갖는 게 자랑이야? 돈 또 골랐어? 내 동생이 돈을 잘 벌어서 준다는데 올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형님, 지금 형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 아직까지 동생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직접 벌어서 써도 모자를 파네. 자기 용돈 정도는 스스로 책임지셔야죠.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뻔세하고는 당장 나가지 못해. 꼴도 보기 싫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보, 가자. 일단 먼저 집에 가. 난 우리 가족끼리 상의 좀 하고 갈게.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7년을 사귀고 결혼 생활 3년인데 이렇게 사람을 잘못 봤나 싶으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죠. 남편은 집으로 왔고 겨우 설득시켰다며 앞으로 시댁에 생활비 300만 원을 주고 일절 아무것도 안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빌고 빌어서 허락받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더니 저와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전부 생활비로 냈을 건데 결혼을 하여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시어머니가 매일 하소연을 한다고 했어요. 줄어든 생활비 탓에 생활이 아주 불편하고 어렵다면서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났습니다. Remix. Turn up the bass.
이 남자는 그저 심각한 마마보이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이대로는 당신을 믿고 내 인생을 바쳐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시댁만 싸고 돌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시어머니라는 울타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을 미래의 내 아이 아빠로 두기엔 너무 불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3년간 당했던 모든 나의 불행들을 이야기하며 당신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제 인생을 위해서 저는 이별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알아들었는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알았다고 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눈물만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할 뿐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7년간 사랑을 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던 남편, 용서해줄까 용서하지 말까 하면서도 그 시댁을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소중한 내 한평생 아무리 죽어 지내더라도 저 버릇을 절대 못 고칠 것 같았거든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참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치며 저도 마음의 온통 멍투성이로 이혼 날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저는 혼자서 신혼집에 생활하고 있는데 회사에 업무를 덜하고 온 것이 있어서 남편의 컴퓨터를 켜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메신저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볼 생각은 없었는데 가족 단톡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40여 개가 있더라고요. 정말 궁금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떠있는 메시지가 이혼 참 잘했어 내 아들 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자 너무 화가 났고 3년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나 싶어 가족 단톡방을 열고 말았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단체 채팅의 주된 내용은 이혼을 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네가 결혼을 하면 돈은 누가 버냐며 온통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멀리서 제3자의 눈으로 보니 이제껏 제가 느꼈던 사랑받는 외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저보다 못한 호구로 살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을 더 늘려서 하면 지금보다 더 벌 수 있지? 야근도 해서 야근 수당도 좀 받고. 그동안 너 결혼하느라 우리한테 못 준 돈 주려면 네가 더 노력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지금까지 널 키웠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야 은혜를 갚는 거지. 안 그래? 그래, 엄마 말이 다 맞아. 꼴의 남자라고 여자 밝히기는. 일탈은 이거 한 번으로 충분해. 한 번 여자 만나봤으니까 이제부턴 여자 만날 생각 말고 일해서 돈 벌 생각만 해. 그동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생활했는 줄 알아?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지.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고작 3살 차밖에 나지 않는 둘째 형님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몇백 개가 되는 단톡을 모두 읽고 나서야 저는 모든 진상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 가족과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13살에 입양되어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생고생을 다 시켰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매질과 학대로 정신을 세뇌시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단체 채팅 속의 남편은 감정이 없이 그저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네, 이런 말들만 할 뿐이었죠. 저는 읽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마냥 착해서가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불쌍한 아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세뇌를 당해도 이런 세뇌가 없을 것 같았죠. 심지어 채팅방의 공지에는 매달 5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지 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을 봐왔는데 왜 이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까?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왔을까? 왜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이 가족들에게서 지쳐서 오로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이 남자를 버렸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 착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좀 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와. 나 지금 경찰서야. 경찰서? 남편은 경찰서였어요. 시어머니와 둘째 형님이 주점을 가서 술을 먹고는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남편을 불러 남편에게 계산을 하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어 경찰서에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더러 계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나중에 본인이 다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남편을 보자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집에 와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이었어요. 옛날 연애할 때에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의사 선생님께 엄마 좀 제발 구해달라며 엉엉 울면서 애원하던 그때의 눈빛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남자를 내가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는 경찰서에서 계산을 하고 합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시댁으로 가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두 분 잘 들으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가족은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입양한 사실 왜 숨기셨어요?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으신 거 저 신고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해서 들인 생활비와 모든 것들 다 청구하겠다고요. 이거 명백한 학대예요. 이 사람의 정신과 소견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한 주제에 남의 가정 파탄날 일 있어? 저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 이 사람 가족은 저예요. 제 가정은 제가 지킬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내 아들이 네 말을 들을 것 같아. 여보, 당신 가족은 나야. 평생 이렇게 노예처럼 살 거야? 당신이 정말 사랑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옆에 있었음 하는 사람 누구야? 여기서 선택해. 난 당신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남편은 말이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남편이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이미 몇십 년 동안 세뇌되어 이 집안의 노예로 살았던 이 남자가 과연 용기라는 걸 낼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 집으로 가자.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런데 여지껏 조용했던 큰형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옳게 잘 부탁해. 지호야,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어. 잘 살아. 그렇게 저희 둘은 시댁과 인연을 끊고 나와 서로 껴안고 몇 시간을 펑펑 운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큰형님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도 어느 소중한 부부의 자식이었을 텐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되어 이용만 당한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버려진 것도 서러울 텐데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한 채 크게 한번 웃지도 울지도 못한 그 꼬마가 자꾸 떠올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와 둘째 형님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도 해보았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고 하시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제 시댁은 없는 셈 치라고도 하셨죠. 지금은 저희들 부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평정심을 되찾았고 큰형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 둘째 형님의 사과도 받았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왕래는 아예 끊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큰형님과 서로 안부를 묻고 사는 사이 정도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저희 엄마는 울면서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해주겠다는 말에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렇게 남편은 저희 가족 품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정말 그때 만약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컴퓨터를 켜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메신저를 보지 못했더라면, 진짜 저의 영혼의 단짝과 헤어졌다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한 순간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해준 이야기인데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일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저와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 시댁에서는 남편이 결혼이라도 할까봐 걱정되어 결혼을 결사 반대했는데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결혼까지 하라고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저만 바라보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